내일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완화가 최소 일주일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794명으로 집계된 데다 주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겁니다. 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하루 사이 51명 늘어 2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검출됐습니다.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이재명 지사가 검찰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라고 해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 총괄로 현 정부 소주성 정책을 비판했던 김소영 교수가 영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성원청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배공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 어제 새벽 큰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임용 1년 반밖에 안 된 소방관으로 결혼식을 넉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선수 등록을 포기해 사실상 국내코트 복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토론 배틀 8강전에서 투표 6만 표를 넘기며 일단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하루를 앞두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무려 8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6인 모임 허용 방침도 이에 따라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은 지금까지처럼 모임은 4명까지만, 식당 영업도 밤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앞으로 이 일주일이 코로나 재확산에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75명입니다. 이 가운데 48%는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은 줄었지만 일상 곳곳에서 번지는 산발적 감염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산종 감염이 다수 존재하고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도 비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권 확진자는 400명대를 오가다 오늘은 631명으로 크게 늘어 전체의 83%가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기존의 거리두기 기준을 다음 달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기준대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등은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완화하면 이게 또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서 현 체계를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하면서 좀 상황을 수도권 지자체들은 일주일 동안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은 이미 지난주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아직은 거리두기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걱정했는데 정책 혼선을 우려한 정부가 기존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더 큰 혼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역별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27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18명으로 전주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74%를 차지했는데 20대가 50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다시 빨라질 것을 우려해 새 거리두기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은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안이한 메시지를 냈던 탓이 있는 거죠. 우리 개편안 시행을 좀 연기하고 방역에 고삐를 조이겠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4개월을 미뤄온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좀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방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가 적용을 전격 미루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국민들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영업시간 연장만을 기다려오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실의에 빠졌습니다. 늘어나는 영업시간에 맞춰 식자재도 더 준비하고 직원의 근무 시간도 조정해 놨는데 처리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긴장하고 있는 수도권 식당가를 정준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현일 씨. 영업시간 연장에 대비해 평소보다 많이 손질해둔 재료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손님들이 늘 거를 전망하여서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구비를 해놨습니다. 집에 가서 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받았던 단체 예약도 속속 취소됐습니다. 6인 뭐 이렇게 많이 잡혀 있었던 상태인데 또 백신 맞으셨던 분들은 같이 또 합작을 해서 뭐 8명도 앉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회사에서 시기합니다. 선결적으로 하는 거를 지금 못 쓰고 일손 부족에 대비해 직원도 새로 뽑고 근무 시간을 늘렸던 식당들도 다시 규모를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10시까지 하시던 아주머니들 이제 12시까지 이제 다 맞춰놓았어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시간 동안에는 또 우리 나름대로 막 호흡이 크잖아요, 이제. 손님 맞이 채비에 분주했던 직원들의 실망감도 컸습니다. 손님들 많이 와야 우리가 월급도 떳떳하게 받아가고 사장님도 저거. 자영업자들은 방역기조 유지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오락가락 정책이 소상공인의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설마 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5곳에 걸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에서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9건 확인되면서 관련 확진자만 200명을 넘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 중단 명령을 받고 문을 닫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지난 19일 이곳에서 원어민 강사 6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이후 집단 감염은 시작됐습니다. 사흘 뒤 성남 지역 원어민 강사가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부천과 고양, 의정부, 인천 학원까지 잇따라 전파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례적인 빠른 확산에 델타 변이 감염이 의심됐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관련 확진자 9명에게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다른 확진자들도 델타 변이 감염 가능성이 큽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례도 수도권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어 방역에 경고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 사례는 27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초기 유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간 25%나 차지해 숨은 감염자를 통한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급증하지 않는 선에서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 앞서 보신 대로 하루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예정됐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전면 연기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역 성패를 가를 변수는 뭐가 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일단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죠. 수치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은 확진자 규모도 크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을 봐도 이 서울이 513명, 경기가 332명으로 전국 17개 지역 중 가장 높거나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가 465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에 근접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죠. 예정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엔 현재로선 대부분의 방역 지표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자, 백신 접종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동안 비교적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진 것, 이게 재확산의 중요한 변수가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 접종을 서두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 또한 많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면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이 똑같이 중요한데
백신 접종만 믿고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하면 큰일이 나죠. 그런데 방역당국은 오늘 백신 1차 접종자도 한적한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공식 발표했죠. 예. 이 경우 젊은 층이 대거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접종한다고 금방 내연이 생겨서 환자가 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접종한 분들에게 방역대책을 완화하는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방역 당국이 일단 앞으로 일주일 동안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걱정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인 대이동이 일어날 경우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리 두기 완화가 계획대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신 접종을 좀 더 서두르고 거리 두기만 잘 지킨다면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델타 바이러스 확산 문제죠. 이걸 조기에 잡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방역 수준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재생산 지수가 5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5명에서 8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 예, 한 명이 8명을 감염시키면 대재앙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을 치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공약을 준비할 정책 라인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경제정책 자문 총괄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해온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도 어제 회견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와 부동산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경제 공약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 한미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거시경제학자로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공급이 아닌 수요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한계가 있다며 분배와 성장 모두를 실패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주도 이론으로서 장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외교 안보 분야 자문을 맡은 김성한 전 차관에 이어 경제 분야 자문 총괄은 김소영 교수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도 어제 첫 기자회견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윤 전 총장은 정치선언 이후 첫 행보로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그렇게 했고 또 본인을 성렬이형, 애처가, 국민 마당새라고 소개하며 SNS를 통한 소통에도 나섰습니다. 프로필 사진 그리고 소개 글 보셨나요?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얘기도 하고 다가가겠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으로 가장 크게 요동치는 지역은 충청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종필, 이인재, 이회창 등 대선 때마다 충청 대망론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윤 전 총장이 오늘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서 제 뿌리는 충남이라고 처음으로 연고를 언급했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충청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홍현주 기자가 현장의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1987년 13대 대선 때부터 충청이 택한 후보는 늘 대권을 잡았습니다. 정당을 넘나들며 선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지만 한 번도 지역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진 못했는데요. 부친의 고향이 공주인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으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들썩이는 충청대망론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대결에서 대전, 세종, 충남북 윤 전 총장 지지율은 55.9%로 전국 평균 50.5%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충청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감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또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2인자에만 머물렀으니까 그동안은. 다른 지역은 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번 내서 충청도로 좀 챙겨주시고 하면 좋겠다. 공주와 대전, 논산 주민 90여 명은 버스로 단체 상경해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그늘 반열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청권 유일 대권주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애완 같은 것을 정말 몸소 체험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 4번 했잖아요, 여기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충청 시민의 43.5%가 충청권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답했고, 특히 3040 세대에서는 과반이 넘는 필요 없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연고 위주의 지역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 능력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것이 매번 대통령에게 표심을 몰아줄 충청의 민심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틀째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대한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편향적인 죽창가를 불어다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윤 전 총장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2년 전 SNS에 올렸던 죽창가를 다시 올렸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한일 관계 파탄론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우리 기업들의 힘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모두가 우리 기업인들이 동참해서 민주당에선 죽창가가 일본에 맞섰던 동학농민군을 위로하는 노래임을 강조하며 친일 발언에 충격적이다, 역사의식이 천박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애교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민정수석 시절 SNS에 죽창가를 올렸던 조국 전 장관은 죽창가 링크를 다시 공유하며 역사의식에 경악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망발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무감각이 충격적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어제 선언문에 대해선 알맹이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전교회장 출마 선언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계속 돌리는 모습을 거론하며 준비가 덜 됐다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건설적인 한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뒀지만 여당은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진단보다 친일 프레임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시기상조라는 다소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 시절 검찰개혁 특위까지 띄우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다고 했습니다. 기소 배심제,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등을 도입해 검사 권한을 축소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이낙연 대표 시절 출범한 검찰개혁 특위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 오영훈 대변인은 대체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기나 한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한 친문 의원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선 당청이 대체적으로 동의해온 사안이라며 굳이 시기상조라고까지 얘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 오전 공개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성장 공정 등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이 지사 측은 특히 미래를 강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얘기해야 되는데 남탓만 얘기하는 과거형에 좀 머물러 있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오늘 후보 등록을 완료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우리 정치사상 초유의 실험이죠.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뽑는 토론 배틀 8강전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등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시청자 문자 투표로 4명의 결성 진출자가 가려졌는데
문자 투표에는 5만 9천여 표가 몰려서 대변인단 선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재림 기자가 오늘 8강전의 주요 장면들을 추려봤습니다. 8강전에서 맞붙은 참가자들은 당찬 포부를 밝히며 토론 배틀을 시작했습니다. 언론 대응, 논평 작성, 그리고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100% 대변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명이다 보니까 누구야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두고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기에 너무 뭐라고 할까요? 시기를 잰다고 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시험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자격 시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 공부 못한다고 반장선거 입국컷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는. 노래와 성대모사로 자신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머리 좀 만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현안에 대한 거친 생각들. 2시간 동안 유튜브 동시 접속자는 최대 2만 2천여 명, 문자 투표에는 5만 9,300여 표가 몰렸습니다.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문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임승호, 양준우, 신인규, 김현주 후보자가 최종 결승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5일 오후 5시 20분 TV조선으로 생중계되는 결승전에서 대변인 2명, 상근 부대변인 2명이 결정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내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하면 여야의 대권 선두주자가 모두 링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 관련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검찰 기자실이 아니라 첫날 이제 국회 기자실 찾았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뭐 분위기는 꽤 좋았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윤 전 총장이 기자들 속을 무지 썩였습니다. 4개월 가까이 자맹을 하면서 기자들의 이 전화와 메시지를 극도로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원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고요. 이 첫날 일정을 국회 기자실 방문으로 잡은 건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 기자도 뭐 거기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뭐 매체별로는 좀 다르지만 대개 이 여당팀 자리랑 이렇게 야당팀 자리가 좀 분리가 돼 있는데 그걸 보더니 기자들끼리는 여당 기자와 야당 기자가 싸우지는 않죠라고 하는 농담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충청 지역 언론사를 만나서는 조상이 600년 넘게 사셨으니까 제피가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엑스파일 논란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인 김 씨의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소문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이 김 씨는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학업과 대학 강의 또 이 사업을 하느라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 측에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 시점은 윤 전 총장 장모의 1심 재판이 나오는 다음 달 2일 이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부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조금 답변을 신중하게 피하는 편이고 부인이 직접 나섰다, 직접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윤 전 총장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또 방금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의혹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예, 이 추 전 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이 감찰도 해보고 또 조사도 해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 루머도 언급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네.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뭐 법적 대응 한다고 하니까 논란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되긴 하겠군요. 여권 얘기해 보죠. 이재명 지사가 내일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 친문 그룹과 각을 세우겠다 이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실제로 이 지사의 의지가 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현 정부와의 차별화는 불가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 보신 검수완박 비판, 또 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당정의 결정과 각을 세우는 모습 등 슬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본경선이 끝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이 본격적인 차별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유난히 공정을 강조하는 발언도 여러 번 보였는데 그렇다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뭔가 입장을 곧 내놓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예, 뭐 당분간은 조금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당내에서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메시지가 모두 묻힐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후보가 된 뒤에는 이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후발 주자들과는 다르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접 비판도 일단은 좀 자제한다는 전략입니다. 예, 윤 전 총장도 이제 이 지사에 대해서 발언은 뭐 상당히 신중하게 했는데 사실은 서로가 센 상대니까 조금 일단은 부딪히는 걸 피하면서 탐색하겠다 이런 의중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월성원전 평가서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배임죄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수사 심의를 열어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시켰습니다. 또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최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이라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은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회사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원전수사팀은 사실상 내일 해체되는 만큼 배임죄 적용 여부는 새 수사팀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폐쇄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건물 화재 진압 중에 고립됐던 소방관 5명이 긴박하게 탈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해 임용돼서 결혼을 넉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울산 중부소방서의 출동 대기실입니다. 고 노명래 소방교의 사물함에는 옷과 세면도구 등 주인을 잃은 물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제 울산 상가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동료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소방서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대원은 완쾌해서 돌아갈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같이 근무하고 싶은 대원인데. 숨진 노명래 소방교는 인명수색 도중 갑자기 거세진 불길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3층 창문으로 긴급 탈출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29살인 고 노명래 소방교는 지난해 1월 구조대원으로 임용돼 소방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복무 당시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해온 동료 소방관은 오는 10월 결혼식을 앞뒀던 친구의 순직 소식에 눈물이 앞섭니다.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결심했는지 울산에 집을 구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도 앞두고 있었는데 고 노명래 소방교의 연결식은 오는 2일 울산시청 광장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흥국생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선수 등록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두 손을 든 것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두 선수는 앞으로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해집니다만 여론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 영입 제의를 할 구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이다솜 기자입니다. 흥국생명이 다음 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인 오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선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구단은 입장문을 통해 두 선수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화해를 기대하였으나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등록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흥국생명은 오늘 오전까지 두 선수의 등록 여부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뜨거운 질타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두 선수에게 포기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2일 선수 등록 의사를 밝힌 뒤 28일 돌연 입장문 발표 철회, 오늘 선수 등록 포기까지 구단의 오락가락 행보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은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까지 펼쳤습니다. 우리의 시동을 보는 이재영, 이다영과 이들을 돕고 감싸면서 팬들의 기만하는 흥국생명 배구연맹의 팬들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이제 두 선수는 흥국생명 소속이 아닌 자유로운 신분이 됐습니다. 다음 시즌 3라운드까지 원 소속팀 흥국생명을 포함해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외 진출 역시 배구협회로부터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때문에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대기하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오픈런이란 단어가 참 익숙해졌는데요. 이 브랜드가 7월부터 제품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불과 넉 달 전에도 가격을 올렸는데 왜 또 가격을 올리는 건지 안 그래도 긴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백화점 영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정문에서 시작된 대기 행렬이 꼬리를 물고 100m 넘게 이어집니다. 휴대용 의자는 기본이고 텐트까지 가지고 와 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시 정도부터 기다리셨어요? 대신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까지 생겨났습니다. 12,000원에서 16,000원. 백화점이 문을 열기 30분 전인 오전 10시에 줄을 서봤습니다. 대기번호 82번을 받았는데 오후 5시가 돼서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브랜드는 지난해 5월과 11월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을 평균 14.6% 올린 뒤 올해 들어서도 1월과 2월 각각 2.2%와 5.9% 또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뛰다 보니 미리 제품을 사뒀다가 되파는 리셀러 때문에 매장 밖 가격은 더 뛴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업체 측은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지만 해외 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79%, 공시가는 8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는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이렇게 치솟는 집값에 젊은 층은 청약의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야말로 바늘구멍입니다. 청약이 젊은 층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지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반포의 아파트 단지. 224가구 모집에 3만 6천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이 74건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청약 신청자 중 절반 정도인 17,000여 명이 20, 30대였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90%는 40, 50대였고 20, 30대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형의 당첨 커트라인이 69점으로 가장 낮지만 이마저도 30대가 당첨되려면 20대 초반에 결혼해 무주택 15년을 유지하고 4인 가족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030 세대는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자금력이 부족한 탓에 청약 문턱이
몹시 높기 때문에 청약 제도의 개선 보완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집값의 논란 2030 세대는 소위 영끌 대출로 바늘구멍 같은 청약시장까지 두드리며 분투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수를 자제하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 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젊은 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이마저도 서울 외곽이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을 지역구 투표지를 재검표한 결과 사전투표용지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민 전 의원과 당선된 정일영 의원의 표 차이는 279표가 줄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패하자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진 부정선거라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조작이라 관리가 잘못된 것도 있고 여기저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부터 이틀 동안 재검표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접수 14개월 만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의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검증을 위해 인천 연수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4만 5천여 표를 포함해 12만 7,166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또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도 모두 대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 번호 외에 다른 번호가 적혀있는 사전투표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복된 일련 번호가 써있는 사전투표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검표를 통해 정일영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 기일을 거쳐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새로운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 초 LH 사태 때 자신도 관악구에 전세를 살고 있으며 주거 불안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강남에 전세 끼고 집을 사둔 상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시세가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집을 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꾸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뒤 처음 열린 지난 4월 본회의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부터 사과했습니다.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LH 투기 사태가 한창이던 당시 김 의원은 관악구에 전세로 살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당시에도 김 의원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소유주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13억 8천만 원에 부인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7억 원의 전세를 낀 갭투자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최저 17억 5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 김 의원은 최대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 재개발 예정이던 서울 흑석동 상가를 10억 원의 영끌 대출로 산 게 드러나 2019년 3월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SNS에 결혼 후 12번 전세집만 다니다 13번째 만에 처음으로 산 집이라며 대출 없이 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KBS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50% 넘게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아직은 방통위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KBS의 의결만으로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인상액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 것이 맞는 일인지 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가구당 월 2,500원에서 월 3,800원으로 1,300원, 52%나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6,700억 원에서 1조 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직원의 46.4%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데다 억대 연봉이면서 보직이 없는 직원이 1,500명이나 되는 방만 경영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KBS는 방만 경영과 편파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수신료 결정 과정에서 국가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권에 따라 특정 정파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이진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꼬집었고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수신료 인상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내일부터 KBS ETV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코로나 집단 감염을 시사하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북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 방역 태만으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당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방송 장면을 보면 군서열 1, 2위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도영 기자가 북한 매체 보도 영상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환한 표정으로 팔을 휘젓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위기를 초래한 중대 사건이 있었다며 당 간부들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 이인자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여정 현송월 부부장 등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성을 반려시킨 간부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북한은 중대 사건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의 중 수차례 방역이 강조된 만큼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하면 좀 덮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만큼 알렸다라는 거는 북한 내에서도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문책성 인사도 단행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군 서열 1, 2위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보수 의결에 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김정은이 이들을 노려보는 모습이 공개돼 경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중대 사건이 무엇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캐나다 서부가 펄펄 끓습니다. 이 50도 가까이까지 치솟으면서 최고 기온을 연이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땅을 녹일 듯한 더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윗옷을 벗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지칩니다. I don't remember it being this hot this early before. It feels like we've had a really hot spring and early summer. 밴쿠버 주변의 평년 기온은 22도 정도인데 인근 도시 리턴은 무려 49.5도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This was an unprecedented heat wave, records broken day after day.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지난 나흘간 평소보다 100명 이상 많은 233명이 숨졌는데 당국은 폭염과 관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Whether you have harder breathing problems or even if you're an elderly person, sometimes you just don't cope quite as well in the heat and sun. 이 때문에 정부는 곳곳에 냉방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살인적 폭염의 원인은 열돔입니다. 지열로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지를 또다시 데우고 있습니다. 열돔의 근본 원인은 결국 기후변화입니다. It's not limited to North America. Other parts of the Northern Hemisphere also experiencing exceptional early hot summer conditions. 캐나다 정부는 위험한 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글로벌 3대 IT 박람회인 MWC가 개막했습니다. 굳이 TV 화면이 없어도 안경 하나만 쓰면 140인치 화면을 볼 수 있는 기술부터 각종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기술이 공개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가 이용 가능한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연결하고 안경을 쓰니 140인치 대형 화면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중국의 한 전자업체가 공개한 신기술인데 장소와 상관없이 영화와 게임, 문서 작업 등을 3D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업체가 선보인 새 종류의 태블릿 PC.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기존보다 늘어난 12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Stop. Good morning, Emily. It's 7:30 a.m. 국내 기업은 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앞세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휴대전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공개한 겁니다. Collaborating with industry-leading partners to provide best-of-breed experiences. 비대면으로 열린 MWC의 화제는 단연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Please welcome Mr. Elon Musk. 소형위성 12,000개를 우주로 쏘아올려 지구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돈 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We should have global connectivity for everywhere except the poles. 위성 인터넷은 오는 8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능시험, 미국은 SAT로 대학 입시를 치르죠. AI 교육 시대에는 이런 시험이 사라집니다. 이미 미국 대학은 획일적인 시험을 없애고 AI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미국 UC 버클리와 UCLA 등 유수의 대학들은 내년 가을 입시부터 미국 수능인 SAT와 ACT 점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Which is going to give you a better idea about that student? 50 hours over a whole year or a couple hours at one point? 평소의 학습 데이터로 학습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AI 평가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It's the use of AI in learning system to facilitate the learning management, but also to empower teachers to reduce their administrative burden. 오늘로 이틀째인 글로벌 AI 교육 컨퍼런스 HTHT 2021에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참석해 시험을 대체할 AI 교육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AI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학생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학습 경향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낼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일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HTHT 2021 AI발 시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하는 도쿄올림픽 축구대표팀 18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황의조와 권창훈, 김민재가 와일드카드로 발탁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잔디를 밟을 태극전사는 18명. 명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최고의 좋은 응징을 보여줄 선수가 누군가. 관심을 끌었던 와일드카드 공격수로는 예상대로 애제자 황의조가 뽑혔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복이 있는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단을 설득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권창훈과 괴물 센터백 김민재도 와일드카드로 승선했습니다. 다만 김민재는 차출에 관한 소속팀과의 협상 과정이 남았습니다. 권창훈은 간절한 마지막 군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좋은 부분보다는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그런 최종 명단이었던 것 같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발의 마법사 이강인과 송민규, 이동경 등이 승선한 가운데 주장 이상민과 정우영 등 2차 소집 선수 중 8명은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23장이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도 어저께도 밤에 무지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목표는 2012 런던 동메달을 넘어선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저는 우리 팀을 믿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을 믿기 때문에 사고 한번 치고 싶습니다. 모레 소집해 최종 훈련에 나서는 대표팀은 두 차례의 평가전을 마친 후 다음 달 17일 결전지 도쿄로 향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12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전현직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내일 진행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4개국 협력체인 쿼드를 언급하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고, 에스퍼 전 장관은 한국 쿼드 가입을 주장했습니다. 개막식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대선 주자와 재계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When I was 21, it was a very good year. 가수 레이 찰스가 죽음을 몇 달 앞둔 74살에 온 힘을 다해 친구와 함께 부른 명곡입니다. 어려서 시력을 잃고 고아가 돼 파란만장 지나온 인생을 낡은 오크통에 조금 남은 달콤한 와인처럼 음미합니다. 삶이 저무는 황혼의 두 노인이 그래 참 좋은 시절이었지 하며 주고받는 노래가 애틋하면서도 경건합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해맑고 자신만만한 청년 시절부터 80점 넘는 자화상을 삶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두 잃은 말년의 이 자화상에서 그러나 그는 웃고 있습니다. 초라한 자신조차 그대로 받아들이고 껴안는 달관의 미소죠. 늙는다는 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충동적 본능은 약해지고 자아 대신 도덕적 초자아가 크간다고 하죠. 그렇듯 세상에는 오래돼도 맛이 변치 않는 특별한 와인처럼 늙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3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원 2사람을 강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가진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라며 피해자의 심정은 처참하고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차 가해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우발적 충동적인 기습추행일 뿐 권력형 성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귀에 꽂힌 말이 바로 이 변론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힘없고 병든 노인인데 미친 노인네가 정말 미친 짓 했네, 불쌍하다 여겨 용서해달라는 대목입니다.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를 늙고 추한 노추에 빠뜨린 것은 병든 심신이 아니라 권력이었을 겁니다. 권력은 순간을 영혼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마취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의 업보가 오기 전에는 꿀같이 여긴다는 불교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럴수록 홀로 조심하라는 가르침이 신독이고 삼가고 삼가라는 흠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깊이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는 최후 진술처럼 이제라도 삼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어떤 노추였습니다. 내일도 역시 소나기 소식입니다. 일단 오늘 자정까지는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좀 줄어드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제주도에 최고 50mm가 오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200m에서 1km의 앞이 겨우 보일 정도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전남 담양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는 31도, 대전과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는 장마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이 끝났습니다. 1년의 딱 절반이 끝난 셈이죠. 자, 6월 30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